서강대교 아래 한강 둔치, 석양빛이 강물 위로 길게 늘어지는 시각, 낡은 리어카가 끼익거리는 소리를 내며 천천히 움직인다. 리어카를 끄는 이는 팔순을 훌쩍 넘긴 박찬수 할아버지. 깊게 파인 주름 사이로 땀방울이 흐르고 허리는 기역자로 굽어있다. 할아버지, 오늘도 나오셨네요. 산책 나온 주민이 건네는 인사에도 할아버지는 고개만 까딱일 뿐이다. 그의 손은 쉬지 않고 움직인다. 골판지 하나, 페트병 하나. 한 달에 겨우 30만 원 남짓 버는 돈으로 강변 쪽방촌에 2평짜리 단칸방 월세를 내고 나면 하루 한 끼도 거르기 일쑤였다. 점심때면 복지관에서 나눠주는 무료 급식으로 연명하는 할아버지. 주민들 눈에 그는 그저 가난한 독거노인일 뿐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시작된 건 석 달 전부터였다. 매일 밤 10시 정각, 할아버지는 낡은 옷을 털고 일어나 강 건너편으로 향한다. 목적지는 한남동의 유명 재즈클럽 블루노트. 이곳은 한 잔에 5만 원을 호가하는 칵테일을 마시며 라이브 재즈를 즐기는 상류층의 아지트다. 어서 오십시오. 클럽 매니저 김민준 씨는 처음 할아버지를 봤을 때를 잊을 수 없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폐지 줍는 분 같은 행색으로 들어오시길래 혹시 길을 잃으신 건가 싶었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1967년산 셀머 마크6 테너 색소폰 있습니까? 였어요. 셀머 마크6는 재즈 색소폰의 전설로 불리는 명품 악기다. 중고 시장에서도 500만 원이 훌쩍 넘는 가격에 거래된다. 매니저는 당연히 농담인 줄 알았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빳빳한 5만원권 지폐 다발을 꺼냈다. 100장이 넘는 현금, 총 550만 원이었다. 현금으로만 계산합니다. 할아버지의 차분한 목소리. 매니저는 할 말을 잃었다.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매주, 때로는 며칠 간격으로 나타나 고가의 악기를 구매했다. 테너 색소폰, 알토 색소폰, 소프라노 색소폰. 매번 현금 다발로만 계산을 마치고 악기를 든 채 유유히 사라졌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새벽 5시 한남동 고급 식료품점 델리카토. 이곳 역시 웬만한 월급쟁이는 발도 들이기 힘든 곳이다. 주인 최영애 씨의 증언. 처음엔 눈을 의심했어요. 그 할아버지가 새벽마다 오셔서 300만 원어치씩 물건을 사가시는 거예요. 50년 산 위스키, A5 등급, 한우, 러시안 캐비어, 송로버섯. 한 번은 이거 선물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그냥 빙긋 웃으시더라고요. 더 기묘한 건 그 뒤였다. 할아버지가 산 물건들은 다음 날이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색소폰도 고급 식자재도 모두. 할아버지의 쪽방에는 딸랑 낡은 이불 한 채와 작은 전기밥솥만 덩그러니 놓여있을 뿐이었다. 할아버지, 혹시 치매 있으신 거 아니야? 시장 상인들 사이에 수군거림이 시작됐다. 아니야, 뭔가 수상해. 어떻게 폐지 주어서 그런 돈이 나와? 분명 뭔가 있어. 그러게 말이야. 혹시 보이스피싱 조직 심부름이나 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장물합이 훔친 물건 처리하는 거 아닐까?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결국 참다 못한 한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수상한 노인이 있습니다. 출처불명의 거액을 쓰고 있어요. 혹시 범죄에 연루된 건 아닌지 확인해 주세요. 강서경찰서 생활안전과에 사건이 접수됐다. 담당 형사 이준혁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노인네 용돈 좀 쓰는 거겠지. 하지만 주변 탐문을 시작하자 상황은 달랐다. 색소폰만 벌써 8대, 총액 4천만 원 상당, 식료품 구매액만 어리 1천만 원 이상. 도대체 폐지를 주어 월 30만 원도 못 버는 노인이 어떻게? 할아버지, 이 돈 어디서 나온 겁니까? 경찰의 질문에 할아버지는 입을 꾹 다물었다. 그저 탁한 눈동자로 먼 강물만 바라볼 뿐이었다. 경찰은 할아버지의 통장 거래 내역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건 말도 안 돼. 형사의 손에 들린 서류가
바들바들 떨렸다. 24시간 밀착 감시에 들어간다. 이준혁 형사는 팀원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박찬수 할아버지의 통장에는 지난 3개월간 매주 정확히 1천만 원씩 입금되어 있었다. 입금자는 익명, 출처를 추적했지만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온 돈으로 자금의 근원을 밝히기 어려웠다. 형사님, 이거 전형적인 자금 세탁 루트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아. 80대 노인을 세탁책으로 쓴다고? 수사 1일차 오전 6시 할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리어카를 끌고 나왔다. 형사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거리를 청소하는 미화원, 택배, 상하차를 하는 배달원으로 변장해 할아버지의 동선을 따라갔다. 할아버지의 하루는 규칙적이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폐지를 주었다. 점심은 복지관 무료 급식, 저녁에는 쪽방으로 돌아가 잠깐 눈을 붙였다가 밤 10시 정각에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목표물 이동, 한남동 방향, 블루 노트 재즈 클럽. 이날도 할아버지는 580만 원짜리 알토 색소폰을 현금으로 구매했다. 클럽을 나선 할아버지는 곧장 델리카토로 향했다. 새벽 5시 고급 식료품점에서 350만 원어치 장을 봤다. 이제 쪽방으로 돌아가겠지. 그런데 할아버지는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걸었다. 강변을 따라 걷고 또 걸었다. 새벽 6시가 넘어서자 도심을 벗어나 외곽 지역으로 접어들었다. 여기는 을지로에서 벗어나 양평 방향 국도, 차량 통행도 뜸한 외진길이었다. 할아버지는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갔다. 80대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걸음걸이였다. 무거운 짐을 들고도 멈추지 않았다. 언덕 끝자락에 낡은 컨테이너 창고가 보였다. 녹슨 철문, 깨진 창문, 오래전 폐업한 농기 구창고처럼 보였다. 할아버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누가 볼까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 뭐야, 여기가 아지트인가? 형사들은 숨죽이며 창고 주변을 살폈다. 깨진 창문 틈으로 내부를 들여다본 순간 이준혁 형사는 숨이 멎는 듯했다. 이게 대체? 창고 안은 외관과 달리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대형 업소용 냉장고였다. 파이브도어 스테인리스 냉장고가 2대, 그 옆에는 최고급 와인 셀러가 3대나 놓여 있었다. 형사는 재빨리 망원 렌즈로 내부를 촬영했다. 할아버지는 오늘 산 물건들을 정성스럽게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다. 50년산 맥켈란 위스키는 온도 조절된 와인 셀러에, A5 등급 한우는 냉장고, 특별 보관함에, 러시안 캐비어는 별도의 냉장 공간에. 마치 5성급 호텔 주방장처럼 능숙한 손놀림이었다. 그리고 창고 한쪽 벽면, 거기에는 형사들조차 입이 떡 벌어지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색소폰들이었다. 셀머 마크6, 야마하 커스텀, 야나기사와 프로페셔널. 총 12대의 명품 색소폰이 마치 전시실처럼 벽에 걸려 있었다. 각각의 악기는 전용 케이스에 담겨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다. 조명까지 설치되어 있어 창고라기보다 갤러리에 가까워 보였다. 총액만 해도 6천만 원은 넘겠는데. 할아버지는 오늘 산 색소폰도 조심스럽게 케이스에 담아 벽에 걸었다. 그리고 한참 동안 그 앞에 서서 바라봤다. 늙은 손으로 악기 하나하나를 쓰다듬으며 무언가 중얼거렸다. 형사들은 입술 모양을 읽으려 했지만 알아들을 수 없었다. 30분 뒤 할아버지는 창고를 나섰다. 형사들은 할아버지가 완전히 사라지길 기다렸다가 창고에 접근했다. 들어가 볼까요? 아니, 아직은 때가 아니야. 더 지켜봐야 해. 수사 2일차 밤, 형사들은 창고 주변에 소형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다. 그리고 기다렸다. 새벽 3시 감시 카메라의 움직임이 포착됐다. 형사님, 누가 왔습니다. 하지만 모니터에 잡힌 인물을 본 순간 형사들은 모두 얼어붙었다. 창고로 들어간 사람은 할아버지가 아니었다. 키 큰 젊은 남성이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깔끔한 정장 차림 남성은 능숙하게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더니
냉장고에서 와인과 스테이크를 꺼냈다. 그리고 색소폰 하나를 집어들었다. 도둑인가? 아니었다. 남성은 색소폰을 가져가지 않았다. 그저 케이스에서 꺼내 입에 댔다. 그리고 연주하기 시작했다. 새벽 창고에서 울려 퍼지는 색소폰 선율. 애절하고 슬픈 재즈 멜로디였다. 남성은 30분 넘게 연주했다. 연주가 끝나자 그는 색소폰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와인 한 병을 들고 창고를 나섰다. 저 남자는 누구지? 다음날 밤에도 그 다음날 밤에도 같은 일이 반복됐다. 매번 다른 사람이 왔다. 40대 여성, 60대 남성, 20대 청년 모두 창고에 들어가 색소폰을 연주하고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고 돌아갔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형사들은 방문자들의 신원을 추적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공통점을 발견했다. 모두 같은 병원의 환자 명단에 있었다.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설마 이준혁 형사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다. 그리고 마침내 박찬수 할아버지와 그 방문자들을 이어주는 비밀의 실마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할아버지 서강대교 아래 리어카 옆에 쓰러진 박찬수 할아버지를 발견한 건 아침 일찍 조깅을 나온 시민이었다. 119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는 이미 의식이 없었다. 혈압 최고 80, 최저 50. 호흡미약. 빨리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 의료진이 급히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수사 중이던 이준혁 형사에게 연락이 왔다. 형사님, 박찬수 씨가 쓰러졌습니다. 형사는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다. 응급실 커튼 너머로 각종 의료 장비에 둘러싸인 할아버지가 보였다. 창백한 얼굴, 거친 숨소리, 80평생 고된 삶을 살아온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다. 2시간 뒤 담당 의사가 중환자실 앞으로 나왔다. 보호자분이신가요? 아닙니다. 경찰입니다. 그렇군요. 환자분은 말기 폐암 사기입니다. 이미 양쪽 폐 전체로 전이된 상태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은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1달, 길어야 2달 정도로 보입니다. 폐암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치료를 안 받으신 겁니까? 의료 기록을 찾아보니 6개월 전에 진단을 받으셨더군요. 하지만 단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치료를 거부하신 거죠. 이준혁 형사는 멍하니 중환자실 창문 너머 할아버지를 바라봤다. 죽음을 앞둔 노인이 왜 고급 색소폰과 음식을 사모았을까? 왜 치료는 받지 않고 그 돈을 다른 곳에 썼을까? 환자분 소지품입니다. 간호사가 건네준 건 낡은 청가방이었다. 형사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었다. 낡은 지갑, 해진 수첩, 그리고 빛바래진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박찬수 할아버지가 있었다. 50대쯤 돼 보이는 모습, 그리고 그 옆에는 20살 남짓한 청년이 밝게 웃고 있었다. 두 사람은 색소폰을 하나씩 들고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다. 뒤편으로 익숙한 네온 사인이 보였다. 블루노트. 형사는 사진을 뒤집었다. 거기에는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러운 글씨가 적혀 있었다. 아빠, 최고의 재즈 연주자가 될게. 그리고 꼭 블루노트에서 공연할 거야. 그때 우리 같이 최고의 양주 마시면서 축하하자. 약속해요. 2015년 5월 성민이? 이준혁 형사는 즉시 수첩을 펼쳤다. 수첩 곳곳에 같은 이름이 반복됐다. 성민아, 오늘 날씨 좋다. 성민아, 아빠가 폐지 많이 주었어. 성민아, 내가 좋아하던 김치찌개 끓여 먹었다. 성민아, 보고 싶다. 형사는 곧장 블루노트로 향했다. 매니저 김민준 씨에게 사진을 보여주자 그는 눈을 크게 떴다.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아십니까? 이 청년을. 매니저는 사진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박성민, 저희 클럽의 전설이죠. 아니, 한국 재즈계의 전설이었습니다. 매니저는 형사를 클럽 안쪽 벽으로 안내했다. 거기에는 액자 속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그중 가장 크고 중앙에 걸린 사진에 바로 그 청년이 있었다. 박성민 씨는 2018년 저희 클럽에서
데뷔 무대를 가졌습니다. 그날 공연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색소폰에서 나오는 소리가 영혼을 울리는 것 같았죠. 그 이후로 매주 금요일마다 단독 공연을 했고 손님들은 2달 전부터 예약을 해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분이 왜 2019년 12월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성민 씨는 특별 공연을 마치고 아버지를 모시러 가던 길이었어요. 약속이 있었다고 했죠. 아버지와 함께 여기서 최고급 양주를 마시며 성공을 축하하기로 했다면서요. 그런데 매니저의 목소리가 떨렸다. 빗길이었습니다. 트럭과 정면 충돌, 현장에서 즉사했어요. 고작 28살이었습니다. 형사는 숨이 막혔다. 그 이후로 박찬수 할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어떻게 됐는지는 저희도 몰랐습니다. 장례식에도 오시지 않았고 연락도 안 됐어요. 나중에 들으니 충격으로 정신을 잃으셨다가 한동안 병원에 계셨다더군요. 그럼 혹시 형사는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창고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창고요? 형사는 그간의 수사 내용을 설명했다. 매니저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성민 씨가 생전에 한 가지 특별한 활동을 하셨어요. 특별한 활동이요? 서울대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음악치료 봉사를 하셨습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트라우마 환자들을 위해 매주 색소폰 연주를 해주셨죠. 환자들이 정말 좋아했습니다. 성민 씨의 연주를 들으면 마음이 치유된다고 했어요. 정신건강의학과, 그제야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창고를 찾아오던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 모두 서울대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였다. 형사는 다시 병원으로 달려갔다. 정신건강의학과 과장을 만나 사정을 설명하자 과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박성민 씨라면 저희 환자들에게는 천사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연주로 얼마나 많은 환자가 회복됐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분을 기억하는 환자가 있습니까? 당연하죠. 특히 장기 입원 환자들은 지금도 성민 씨 이야기를 합니다. 매주 금요일 음악 치료 시간만을 기다렸거든요. 형사는 환자 명단과 창고 방문자 명단을 대조했다. 일치했다. 모두 박성민이 생전에 음악 치료를 해주던 환자들이었다. 그들은 지금도 성민의 음악을, 그 따뜻한 위로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 할아버지는, 이준혁 형사는 다시 중환자실로 향했다. 창문 너머로 산소 마스크를 쓴 할아버지가 보였다. 늙고 병든 몸으로 매일 폐지를 주우며 번 푼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돈을, 그래서 어디선가 구한 익명의 돈으로 색소폰을 사고 음식을 사고 죽은 아들을 대신해 아들이 위로하던 사람들을 계속 위로하고 있었던 것이다. 성민아, 아빠가 너 대신 약속 지켜줄게. 형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중환자실에서 사흘이 지났다. 박찬수 할아버지의 의식이 조금씩 돌아왔다. 이준혁 형사는 매일 병실을 찾았다. 수사 대상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였다. 할아버지,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산소 마스크 너머로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형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돈은 어디서 난 겁니까? 폐지 주어서는 불가능한 금액이잖아요. 할아버지의 눈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베드사이드 서랍을 가리켰다. 형사가 서랍을 열자 낡은 복권 한 장이 나왔다. 이게 6개월 전 길 가다가 누가 떨어뜨린 걸 주웠어. 버리려다가 그냥 긁어봤지.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가늘었다. 1등이더라고. 15억. 형사는 숨이 멎는 듯했다. 15억. 누군가에겐 인생을 바꿀 거금이었다. 하지만 할아버지에게는 돈이 무슨 소용이야. 성민이를 다시 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런데 문득 생각났어. 우리 성민이가 했던 약속. 최고의 재즈 연주자가 되면, 블루노트에서 공연하면 그때 함께 최고급 양주 마시며 축하하자던 그 약속. 그래서 나는 우리 성민이가 못 이룬 그 꿈을 조금이나마 이뤄주고 싶었어. 비록 이 세상에는 없지만 저 하늘에서라도 최고의 연주자로 살게 해주고 싶었어. 할아버지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었다. 간호사가 급히 들어와
산소량을 조절했다. 형사는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물었다. 그 색소폰들은요? 성민이가 평생 꿈꿨던 악기들이야. 셀머 마크 6, 야마하 커스텀 875EX, 야나기사와 W 시리즈. 성민이는 악기 카탈로그를 보면서 늘 말했지. 아빠, 나 언젠가 이런 악기들로 연주할 거야. 최고의 무대에서. 그런데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꿈을 이루기도 전에 떠나버렸어. 그래서 내가 대신 사준 거야. 성민아, 내가 원하던 악기들이야. 이제 마음껏 연주해라. 그렇게 말하면서 창고에 가져다 놓으신 건 성민이 납골당 근처야. 그 버려진 창고가 납골당에서 딱 500m 떨어진 곳이거든. 성민이가 거기 있으니까 악기도 거기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매일 밤 가서 악기들을 닦아주고 성민이한테 말을 걸었지. 성민아, 오늘은 내가 좋아하던 테너 색소폰 가져왔어. 이걸로 멋진 연주해라. 형사는 목이 메었다. 그럼 음식과 술은 우리 성민이와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었어. 약속했잖아. 성공하면 최고급 양주 마시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축하하자고. 그래서 매일 새벽 창고에 가서 성민이 사진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혼자 먹었어. 할아버지의 눈물이 베개를 적셨다. 50년산 맥켈란 위스키. 성민이가 TV에서 보고 아빠, 이거 진짜 맛있대. 나중에 성공하면 이거 사서 같이 마시자고 했던 바로 그 술이야. A5 등급 한우도. 성민이가 아빠, 나 연주자 되면 아빠한테 최고로 비싼 고기 사드릴게라고 했던 그 약속? 그럼 다음 날이면 없어진 건 다 먹을 수는 없잖아. 노인네가 그렇게 많이 먹으면 배탈 나지. 그래서 강변 노숙자 쉼터에 보냈어. 성민이도 그걸 원했을 거야. 생전에 늘 어려운 사람들 돕고 싶다고 했거든. 이준혁 형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런데 형사님, 하나 더 알려줄 게 있어. 할아버지는 힘들게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다. 창고에 오는 사람들 알고 있었어. 처음엔 놀랐지. 누가 몰래 들어와서 악기를 만지고 음식을 먹고 가는 걸 봤거든. 그런데 알고 보니 성민이가 음악 치료 봉사하던 환자들이더라고. 어떻게 아셨습니까? 한 번은 몰래 지켜봤어. 한 청년이 들어와서 색소폰을 꺼내 들더니 울면서 연주하더라고. 그리고 중얼거렸어. 성민 형, 형이 가르쳐준 곡이에요. 들리세요? 저 이제 많이 나아졌어요. 형 덕분이에요. 그 모습을 보는데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론 기뻤어. 아, 우리 성민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줬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민이를 기억하고 있구나. 그래서 계속 음식과 악기를 채워놓으신 겁니까? 그래, 성민이가 못다한 일을 내가 대신 해주고 싶었어. 성민이가 위로하던 그 사람들을 계속 위로해주고 싶었지. 그게 아버지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니까. 형사는 고개를 숙였다.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해했습니다. 괜찮아. 누가 봐도 이상했을 거야. 폐지 줍는 늙은이가 수백만 원짜리 악기를 사고 고급 음식을 사고 의심할 만했지. 하지만 형사님, 할아버지가 형사의 손을 잡았다. 부탁이 있어. 말씀하세요. 내가 얼마 안 남았잖아. 의사 선생님한테 들었어. 한 달, 아니 이제 몇 주 안 남았다고.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해주고 싶은 게 있어. 무엇입니까? 할아버지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간호사가 급히 말렸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블루노트에 한 번만 더 가고 싶어. 성민이가 서던 그 무대를 한 번만 더 보고 싶어. 사흘 뒤 이준혁 형사는 블루노트 매니저 김민준 씨를 찾아갔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모두 전했다. 매니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당연히 모셔와야죠.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특별한 부탁을 하나 더 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창고에 오던 환자들을 블루노트에 초대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성민 씨가 음악으로 위로했던 그분들을 다시 한번 성민 씨의 무대가 있던 곳으로 모시고 싶다고. 매니저는 잠시 생각하더니 단호하게 말했다. 좋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희 클럽을 비우겠습니다. 그날 밤은 오직 할아버지와
그분들만을 위한 특별한 밤이 될 겁니다. 형사는 감사 인사를 전하고 돌아서려다 멈췄다.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한 가지 더 부탁하셨습니다. 또 뭡니까? 그날 밤 성민 씨의 연주를 다시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성민 씨, 녹음본이라도 있습니까? 성민 씨가 이곳에서 연주하던 음원? 매니저의 눈이 커졌다. 네,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공연을 녹음해 두거든요. 성민 씨의 마지막 공연, 2019년 크리스마스 이브 공연도 있습니다. 그걸 물론입니다. 그날 밤 성민 씨의 목소리를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장 상인들에게도 소식이 전해졌다. 할아버지를 의심하고 신고했던 바로 그 사람들. 그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 할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해했습니다. 복지관 관장도 고급 식료품점 주인 최영애 씨도 모두가 자신들의 편견을 부끄러워했다. 우리가 너무 몰랐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사연이 있었는데 최영애 씨는 형사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이건 할아버지께서 저희 가게에서 쓰신 금액의 일부입니다. 저희가 모아서 할아버지께 전해주세요. 치료비라도 보태시라고. 하지만 형사는 고개를 저었다. 할아버지께서는 치료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아들 곁으로 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럼 이 돈은 할아버지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디에 쓰면 좋을지. 병실로 돌아온 형사가 상인들의 뜻을 전하자 할아버지는 희미하게 웃었다. 고마운 사람들. 그 돈은 성민이가 봉사하던 병원에 음악 치료실을 만드는 데 써줘. 성민이의 이름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형사님, 네 할아버지 고마워요. 내 마지막 소원을 들어줘서. 이준혁 형사는 할아버지의 거칠고 주름진 손을 꽉 잡았다. 금요일 성민 씨를 다시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된 김 형사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재즈클럽 매니저와 시장 상인들 역시 오열했다. 그들의 의심은 한 아버지의 지고지순한 사랑으로 산산이 부서졌다. 금요일 저녁 7시 한남동 블루노트 앞에는 평소와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화려한 정장 대신 수수한 옷차림의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서고 있었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들, 노숙자, 쉼터의 사람들, 복지관 어르신들, 시장 상인들. 클럽 입구에는 커다란 사진 2장이 걸려 있었다. 한 장은 젊은 시절 박찬수 할아버지와 박성민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 다른 한 장은 무대에서 색소폰을 연주하는 성민의 모습이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밤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매니저 김민준 씨가 한 사람 한 사람 악수하며 맞이했다. 클럽 내부는 평소의 화려함 대신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로 꾸며져 있었다. 무대 위에는 박성민이 사용하던 색소폰 한 대가 조명을 받으며 놓여 있었다. 오후 8시 병원 구급차가 클럽 앞에 도착했다. 들것에 실려 나온 박찬수 할아버지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눈을 감고 있었다. 의료진과 이준혁 형사가 조심스럽게 할아버지를 클럽 안으로 모셨다. 할아버지, 도착했습니다. 블루노트입니다. 할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로 주변을 둘러보던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성민이가 서던 곳이구나. 무대를 바라보는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그리움과 자랑스러움이 함께 어려 있었다. 객석 사람들은 조용히 할아버지를 맞이했다. 몇몇은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매니저가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밤은 특별한 밤입니다. 한 아버지의 사랑과 한 아들의 꿈을 기리는 밤입니다. 박성민 씨는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박찬수 어르신께서는 아들이 떠난 뒤에도 그 사랑을 이어가셨습니다. 매니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다. 오늘 밤 우리는 성민 씨의 마지막 공연을
다시 듣겠습니다. 2019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성민 씨가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연주했던 그 밤의 기록입니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에 조명 하나만 남았다. 그리고 스피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다. 색소폰 소리, 부드럽고 따뜻하면서도 애절한 선율, 박성민의 연주였다. 마이 퍼니 밸런타인, 그가 가장 사랑했던 곡이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녹음된 성민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특히 오늘은 제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이 곡은 아버지께 드립니다. 할아버지는 소리 없이 흐느꼈다. 5년 전 그날 밤 할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아들의 공연을 보지 못했다. 아들은 공연을 마치고 병원으로 아버지를 데리러 가던 길에 사고를 당했다. 미안해, 성민아. 그날 아빠가 갔어야 했는데 미안해. 할아버지의 중얼거림에 주변 사람들도 함께 울었다. 색소폰 연주는 계속됐다. 15분간의 솔로 연주, 성민의 영혼이 담긴 마지막 멜로디. 객석의 모든 사람들은 숨죽이며 들었다. 어떤 이는 눈을 감고 어떤 이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창고를 찾았던 환자 중 한 명인 청년이 조용히 일어섰다. 그리고 무대로 걸어 올라가 성민의 색소폰을 집어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악기를 입에 댔다. 성민 형, 제가 이어갈게요. 청년이 연주를 시작했다.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긴 연주. 성민이 가르쳐준 곡이었다. 다른 환자들도 하나둘 무대로 올라갔다. 어떤 이는 색소폰을, 어떤 이는 피아노를, 어떤 이는 노래를. 즉흥 연주였다.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어떤 공연보다 아름다웠다. 성민이 씨앗을 뿌린 음악이 이렇게 꽃피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고맙다, 성민아. 내가 심어준 사랑이 이렇게 자라고 있구나. 공연이 끝나고 매니저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성민 씨의 꿈과 할아버지의 사랑을 영원히 기억하고 이어가겠다고. 그래서 매니저는 형사를 무대로 불렀다. 이준혁 형사님과 시장상인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함께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박성민 음악 꿈나무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입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 재단은 가난하지만 음악을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악기와 레슨을 제공할 것입니다. 성민 씨처럼 음악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은 아이들의 꿈을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처럼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식사와 위로를 전하는 일도 함께 할 것입니다. 고급 식료품점 주인 최영희 씨가 일어났다. 저희 상인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입니다. 3천만 원입니다. 재단 설립 기금으로 써주세요. 복지관 관장도 일어났다. 복지관도 함께 하겠습니다. 매달 후원하겠습니다. 노숙자 쉼터 대표도 병원 관계자도 한 명씩 일어나 동참을 약속했다.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형사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형사님, 내 남은 돈 다 재단에 써주세요. 할아버지, 이제 됐어요. 성민이 꿈 계속될 거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날 밤 할아버지는 평화로운 얼굴로 잠들었다. 그리고 이틀 뒤인 일요일 새벽, 아들의 멜로디를 가슴에 안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다. 3개월 뒤 서강대교 아래 강변에 작은 공원이 문을 열었다. 이름은 멜로디 쉼터. 공원 입구에는 박찬수 할아버지와 박성민의 동상이 나란히 서 있었다. 아버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아들은 색소폰을 들고 있는 모습. 동상 아래 명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멜로디는 영원하다. 공원 한쪽에는 작은 쉼터가 있었다. 지붕 아래 벤치와 테이블, 그리고 작은 냉장고. 냉장고 안에는 늘 샌드위치와 음료수가 가득했다. 누구든 배고프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쉼터 벽에는 악기들이 걸려 있었다. 기타, 우쿨렐레, 하모니카, 그리고
작은 색소폰 하나, 누구든 와서 연주할 수 있도록 악기마다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자유롭게 연주하세요. 음악은 모두의 것입니다. 박성민.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이곳에서는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 박성민 음악 꿈나무 재단이 지원하는 아이들이 와서 연주를 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주가 갈수록 실력이 늘었다. 어느 토요일 12살 소녀가 색소폰을 들고 무대에 올랐다. 소년소녀, 가장 가정의 아이였다. 할아버지가 매달 식대를 보내주던 그 집 아이. 제가 연주할 곡은 마이 퍼니 밸런타인입니다. 박성민 선생님이 가장 사랑하던 곡이래요. 저도 이 곡이 너무 좋아요. 소녀의 연주가 시작됐다. 강바람을 타고 색소폰 소리가 퍼져나갔다. 공원을 산책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폐지를 줍던 노인도, 조깅하던 청년도, 아이를 데리고 나온 부부도 모두가 조용히 음악에 귀 기울였다. 5년 전 성민의 연주를, 할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연주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나왔다. 소녀는 수줍게 웃으며 인사했다. 그 모습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던 할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미소 지었을 것만 같았다. 이준혁 형사는 이제 퇴근길마다 멜로디 쉼터에 들렀다. 할아버지를 처음 의심했던 자신을 반성하며, 그리고 할아버지께 배운 교훈을 되새기며,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 것, 모든 행동 뒤에는 이유가 있을 것. 형사는 쉼터 냉장고에 샌드위치 한 봉지를 채워 넣었다. 퇴근길에 사온 것이었다. 이제 시장 상인들도, 복지관 직원들도, 주변 주민들도 모두 조금씩 음식을 채워 넣었다. 할아버지가 시작한 나눔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블루노트 매니저 김민준 씨도 매달 첫째 주 금요일마다 쉼터에서 무료 재즈 공연을 열었다. 프로 연주자들이 기꺼이 재능 기부를 했다. 성민의 이야기에 감동받아서 시간이 흐르면서 멜로디 쉼터는 강변의 명소가 되었다.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음악을 듣고 쉬고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 외로운 노인들에게는 소통의 공간이,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위로의 공간이, 지친 직장인들에게는 재충전의 공간이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은 의심이 아닌 신뢰를 배우는 공간이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알려진 뒤 강변 사람들은 변했다. 이상하게 보이는 행동 뒤에 숨은 사연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다. 쉽게 의심하지 않게 되었다. 대신 따뜻하게 물어보고 도울 방법을 찾게 되었다. 어느 날 한 중년 남성이 매일 새벽 강변에서 무언가를 묻고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수상한 행동이라 신고했을 것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엇을 하세요? 남성은 수줍게 대답했다. 아내가 떠나기 전에 이 강변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좋아하던 꽃씨를 심고 있습니다. 내년 봄이면 꽃이 필 거예요. 주민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함께 꽃씨를 심었다. 의심 대신 이해를, 신고 대신 동참을. 이것이 박찬수 할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산이었다. 5년이 흘렀다. 멜로디 쉼터의 명판 옆에는 새로운 명판이 하나 더 생겼다. 박성민 음악 꿈나무 재단 지원 학생 350명, 장학금 수혜자 128명, 프로 연주자 배출 23명, 그중 한 명이 바로 그날의 12살 소녀였다. 이제 17이 된 그녀는 음악대학 특기생으로 합격했고 주말마다 멜로디 쉼터에서 후배들을 가르쳤다. 선생님이 꿈이에요. 박성민 선생님처럼 음악으로 사람들을 위로하는 선생님이요. 소녀의 눈은 성민처럼 반짝였다.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강변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오간다. 폐지를 줍는 노인들도, 조깅하는 시민들도. 하지만 이제 그들은 서로를 다른 눈으로 본다. 의심이 아닌 이해로, 편견이 아닌 신뢰로, 냉소가 아닌 온정으로. 매일 저녁 6시 멜로디 쉼터의 스피커에서는 박성민의 마이 퍼니 밸런타인 연주가 흘러나온다. 5분간의 짧은 연주.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강변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은 걸음을 멈추고
귀 기울인다. 그리고 생각한다. 저 음악 뒤에는 얼마나 큰 사랑이 있었을까? 저 멜로디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울리고 웃겼을까?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서강대교 위로 석양이 진다. 강물은 금빛으로 반짝이고 그 강물 위로 색소폰 선율이 부드럽게 흐른다. 한 청년이 다리 위에 서서 멜로디 쉼터를 내려다본다. 그는 5년 전 창고를 처음 찾았던 바로 그 청년이었다.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시절 박성민의 음악이 그를 살렸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채워놓은 음식과 악기들이 그에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었다. 성민 형, 할아버지, 저 이제 괜찮아요. 아니, 행복해요. 청년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약혼 반지였다. 다음 주면 프로포즈를 할 예정이었다. 우울증을 극복하고 직장을 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 모두 그날 창고에서 들었던 색소폰 소리가 시작이었다. 형이 준 멜로디, 제 인생을 바꿨어요. 고맙습니다. 청년은 쉼터를 향해 깊이 인사했다. 그리고 발걸음을 돌렸다. 새로운 미래를 향해. 10년 뒤 멜로디 쉼터는 이제 서울의 명소를 넘어 전국적으로 알려진 곳이 되었다. 박성민 음악 꿈나무 재단은 전국 12개 도시에 지부를 두게 되었고 매년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음악 교육을 받았다. 그중 5명은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했고 15명은 프로 오케스트라 단원이 되었다. 하지만 재단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건 숫자가 아니었다. 우리 학생들은 모두 나눔을 배웁니다. 음악을 배우면서 동시에 그 음악으로 누군가를 위로하는 법을 배웁니다. 박성민 선생님처럼, 박찬수 할아버지처럼. 재단 이사장이 된 이준혁 전 형사의 말이었다. 그는 경찰을 그만두고 재단 운영에 전념하고 있었다. 할아버지께서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 교훈을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매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블루노트에서는 박성민 추모 콘서트가 열렸다. 벌써 10회째였다. 매년 이날 재단 출신 학생들이 무대에 올라 성민의 곡을 연주했다. 그리고 수익금 전액은 다시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쓰였다. 이날만큼은 VIP석도 일반석도 없었다. 모두가 평등하게 앉아 음악을 들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유명인도 무명인도 음악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이것이 성민 씨가 믿었던 것입니다. 매니저 김민준 씨는 이제 머리가 반백이 되었지만 여전히 매년 이 콘서트를 직접 기획했다. 무대 뒤편 5년 전 12살이었던 소녀는 이제 22살의 당당한 색소폰 연주자가 되어 있었다.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재단의 강사로 일하며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준비됐어? 선배 연주자가 물었다. 소녀, 아니, 이제는 청년이 된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아버지와 성민 선생님께 제대로 된 연주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녀가 무대에 올랐다. 조명이 그녀를 비췄다. 관객석이 조용해졌다. 10살 때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매일 배고팠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런 제게 박찬수 할아버지는 따뜻한 음식을 주셨고 박성민 선생님의 재단은 음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덕분에 저는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이제 저도 다른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 싶습니다. 그녀가 색소폰을 입에 댔다. 마이 퍼니 밸런타인.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녀는 이 곡에 자신의 이야기를 담았다. 어린 시절의 슬픔, 할아버지를 만난 감동, 음악을 배우며 느낀 기쁨,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 15분간의 연주. 객석의 모든 사람이 숨죽이며 들었다. 연주가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우레와 같은 박수? 사람들은 일어서서 박수를 쳤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다. 10년 전 박성민의 연주가 그랬던 것처럼. 성민 씨, 보셨나요? 당신이 심은 씨앗이 이렇게 자랐습니다. 매니저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현재 서강대교 아래 강변. 이른 아침 한 노인이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줍고 있다. 허리는 굽었지만 표정은 밝다. 할아버지, 커피 드세요. 멜로디 쉼터 관리인이 따뜻한 커피를 건넨다. 노인은 고맙다며 받아 마신다. 여기 샌드위치도 있어요. 아침 걸으셨죠? 고맙네. 요즘 사람들 참 따뜻해. 노인은 쉼터 벤치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으며 동상을 바라본다. 박찬수 할아버지와 박성민의 동상. 참 대단한 분들이야. 나도 저렇게 누군가에게 좋은 일을 하고 살았으면. 노인의 말에 관리인이 웃으며 답한다. 할아버지도 하고 계시잖아요. 매일 강변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것도 충분히 훌륭한 일이에요. 그런가? 물론이죠.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 강변이 이렇게 깨끗한 거예요. 고맙습니다. 노인의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샌드위치를 다 먹은 노인은 다시 리어카를 끌고 일터로 향한다. 발걸음이 조금 더 가벼워진 것 같다. 이것이 박찬수 할아버지가 만든 세상이었다. 작은 관심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는 세상. 의심 대신 신뢰가, 냉소 대신 격려가 먼저인 세상. 음악이 흐르고 사랑이 이어지는 세상. 강물은 오늘도 흐르고 색소폰 선율은 오늘도 울려 퍼진다. 박찬수 할아버지와 박성민의 멜로디는 이제 한강을 넘어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 전역으로 그리고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멜로디는 영원하다. 어느 겨울날 저녁 한 외국인 관광객이 멜로디 쉼터를 찾았다. 디스플레이스. What's the story? 관리인은 서툰 영어로 박찬수 할아버지와 박성민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가난한 할아버지의 미스터리한 행동, 숨겨진 사랑, 그리고 영원히 이어지는 멜로디. 관광객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뷰터펄, 서치 어 뷰터펄 스토리. 그는 쉼터 기부함에 돈을 넣고 벽에 걸린 하모니카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짧은 곡 하나를 연주했다.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긴 연주. 포더 그랜드파더 언드 히즈 선. 생크 유포 디스 뷰터펄 플레이스. 그의 연주를 듣기 위해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한국인도 외국인도, 어른도 아이도 모두가 함께 음악을 들었다. 이것이 음악의 힘이었다. 이것이 사랑의 힘이었다. 국경도, 언어도, 나이도, 신분도 넘어서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힘. 박성민이 꿈꿨던 세상. 박찬수 할아버지가 사랑으로 만든 세상. 그 세상은 지금 여기 강변에서 현실이 되어 있었다. 사랑하는 이여, 그대가 떠난 뒤에도 그대의 멜로디는 영원히 흐르리. 강물처럼 바람처럼 끝없이. 그리고 그 멜로디를 듣는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 그대는 영원히 살아 숨쉬리. 멜로디 쉼터 동상 비문을 읽는 형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